자, 우리가 겐 배웠습니다. 큰 거 하나 배운 거예요. 엄청 이제 핫하고 그런 거니까. 핫했던, 물론 지금 또 뭐 하고는 있겠지만, 저도 이제 어디 이제 유튜버에 봤을 때 분명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디퓨전 모델이 성과가 많이 나와서 디퓨전 모델이 이제 각광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던데, 네. 그거 이제 합쳐서 같이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 이미지 이제 또 기억이 나시죠?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있구나라고만 알면 그 데이터를 뽑으면 된다. 이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지가 0000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사람 이미지 같은 거는 요 특정한 요 부분은 어떤 눈썹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픽셀 입장에서는 값 하나잖아요. 그죠? 그 값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라고만 알면 계속 이제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또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첫 번째 거 배웠어요. 그죠? Z를 넣어서 X를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이해했어요. 그죠? 코드도 봤어요. 이거 벌써 코드 봤고. 이제 구현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요렇게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학습을 할까 고민해 봤더니,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는 X를 자꾸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제너레이터의 스킬이 자꾸 올라가겠지? 라는 방법론이었어요. 정말 좀 독특한 방법론이었죠. 자, VA는 지금부터 설명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은 요 앞에 거랑 다르게 크기도 달라요. 봐봐요. 크기도 달라요. 이게 다 그림에 의미가 있어요. Z는 처음에는 우리가 100을 넣어서 M리스트 같은 경우는 28x28 더 큰 걸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미지 크기랑 동일한 Z가 있어요. 그 비밀도 이제 배울 거예요. 동일한 크기의 Z를 노이즈를 넣어서 단계적으로 점점 데이터를 변화시키면서 값을 변환시키면서 점점 선명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방법이었어요. 요 장표가 겐과 VA의 차이점을 딱 표현하는 거예요. 색깔을 동일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요 밑에를 보면 엔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배웠을 때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림도 그랬죠. 점점 커져가는 구조. 이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나온 GZ가 가짜 이미지가 들어가서 엔코더를 속여서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학습하고 나면은 엔코더는 떼고 디코더를 사용하자라는 거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구조는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VA의 구조는 Z를 넣고 디코더를 통과해서 X를 나오는 거는 동일해요. 이렇게 동일하고. 그런데 여기 엔코더는 분류기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에 엔코더는 X를 넣어서 특징을 이 X의 디멘전을 줄여서 Z의 디멘전까지 줄인 걸 가지고 Z를 이용해서 X를 제너레이션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 구조가 다른 게 아니다. 로스가 다르고 학습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성 모델을 봤을 때 구조에 얽매이지 마라. 구조는 여러분들 마음껏 하면 돼요. 학습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겁니다. 자, 동일해요. 또 숙제가 딱 나옵니다. 프로젝트. 수많은 자동차 이미지를 줄 테니 생성 모델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폴더에서 하나를 탁 뽑아서 학습을 하고 싶은데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100을 넣고 학습을 하겠다. 그럼 처음에는 노이즈한 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어차피 데이터가 하나니까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동일해지겠지? 그 학습을 어떻게 하냐? 로스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X, 진짜 X와 여기 만들어진 X의 차가 점점 줄어지도록 로스를 구성하면 만든다. 제너레이터 만든 거예요, 이미. 우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학습이 제대로 안 될 뿐이에요.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학습을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천 개, 수백 개가 있으니까. 이 수백 개를 일일이 첫 번째 이미지는 100이야. 두 번째 이미지는 010이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슈퍼바이저 러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유사한 것끼리는 Z0와 Z1 내가 레이블을 주고 싶은데
이 이미지를 넣고 싶은 이 인풋을 정의하고 싶은데 매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매칭 일일이. 이 매칭하는 방법만 안다면 나는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미 제너레이터는 학습을 했으니까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Z를 넣고 디코더를 해서 이미지 하나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이미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 Z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어. 유사한 것끼리 유사하게 좀 만들고 Z에서 어떤 벡터가 예를 들면 Z0를 변화시키면 이미지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고 뭔가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알고 있는 정보에서 갖고 와보자는 거예요. Z를. 어떤 의미냐? 요 앞에 건 없었잖아요. Z를 하나 정해서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이 Z가 이 이미지가 너무 많으니까 Z를 일일이 정할 수가 없어. 의미 있는 Z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엔코더를 태워서 나온 Z. 그거는 오토 엔코더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Z는 뭔가 이 입력을 함축시킨 뭔가를 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뭔가를 담고 있을 거다. 그냥 랜덤으로 Z를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원래 생성하고 싶은 이 이미지를 엔코더로 넣어서 나온 차원이 축소된 Z.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약에 100차원이라면 100차원까지 줄여놓고 이 Z를 가지고 디코더를 태워서 얘를 생성한다면 이 뒤쪽은 슈퍼바이즈 러닝이 딱 된 거잖아요. 레이블을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입력을 넣고 나온 Z를 가지고 다시 Z를 생성해서 민스퀘어 에러로 동일하게 이제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후에 엔코더를 떼면 디코더 Z를 가지고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Z가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Z 생성할 때마다 입력을 넣어줘야지 Z가 나오죠. 그런데 나는 요것만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없는 거를 넣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이 구조로는 학습은 되지만 Z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워서 Z를 넣을 수 있잖아요. 없애고 Z를 넣고 싶은데 요 구조에서는 여기서 넘어온 Z가 여기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요걸 없애면 여기서 넘어온 이 Z를 분석을 다 해서 어디 분포에 있으니까 요렇게 넣어줘야지 라고 스케줄을 짜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Z를 다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놨다가 Z0와 Z1 사이의 값을 한번 넣어봐야지. 넣어놓으면 과연 의미 있는 이미지가 나올까? 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있을 때만 나오는 Z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Z를 그대로 써서는 우리가 생성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나온 거를 이 Z를 나는 특정한 분포에서 뽑을 거야 라고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Z를 네가 주는 임의의 Z에서 나는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우선 나는 Z라는 분포가 100개의 디멘전이 있잖아요. 차원을. 그때 값을 정할 때 각각의 값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건 예예요. 평균이 1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에서 나는 뽑을 거야. 나는 계속 이제부터 여기서 뽑을 거야. 그러니까 엔코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차원이 축소된 특징을 그 분포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줘라는 거. 그죠? 요런 컨셉이에요. 네. 좀 이해가 되겠어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Z를, 요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Z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엔코더를 태워서 나온 거를 가지고 Z를 결정을 하면 우리가 1대1로 이제 매칭이 돼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성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Z가 어떤 Z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도움을 받긴 받지만 나중에 뗐을 때 이 Z가 어디 구역에 있는지, 어떤 분포에 있는지를 미리 나는 설정하고 갈 거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Z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Z를 가우시안 분포, 평균이 0이고 값이 1인, 분산이 1인 곳에서 내가 Z를 계속 뽑을 테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피처들은 그 공간 안에만 있도록 서로 매핑을 해줘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요거 떼놓고, 이제부터는 떼고, 샘플링해서 나는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 아니까 Z를 막 뽑으면 뽑을수록 새로운 이미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결정된 게 있어요. 로스가 민스퀘어 에러. 디코더 Z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얼마나 잘 나오냐라는 거는 이제 민스퀘어 에러로 하는 거죠. 근데 오토 엔코더, 앞에 오토 엔코더처럼 썼으니까 요 입력이 요 이미지니까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적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Z라는 공간을 내가 미리 마련해 놓다니까 앞에서 나온 이 이미지를 넣어서 나온 특징들이 여기 내가 원하는 공간에 넣도록 해줘. 그 말은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Z를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을 테니까 여기 엔코더에서 나오는 이 값이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가 되도록 해줘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수학적 툴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KL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두 확률 분포를 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리를. 이 거리를 줄인다는 거는 엔코더에서 나온 Z에 대한 확률 분포와 내가 원하는 확률 분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엔코더에서 나오는 이 출력 값이 가우시안 분포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평균과 분산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출력이 되도록 설정한다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냥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예를 들면 1.2, 뭐 0.8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뒷단에서 1.2의 가우시안 평균이고 1.2, 0.8이라고 했나? 0.8이 분산이 되는 분포에서 샘플 하나를 탁 뽑는다. 이런 의미가 이미 민과 요 나오는 값 두 개가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의미예요. 뒷단에 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값이 이 Z를 디코더에 넣어서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Z를 넣어서 디코더를 통과해서 이게 제너레이터죠.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근데 슈퍼바이저 러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데이터를 많으니까 Z를 일일이 레이블링,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의미를. 그러니까 그러면 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엔코더에서 나온 이 Z를, 그럼 이미 이제 정해진 Z니까 이 Z를 실제 이미지가 나오도록 입력으로 넣어주자. 그래서 전체를 학습을 하자 라고 했는데, 학습하고 난 후에 보니까 오토 엔코더는 요걸 뗐을 때 이 Z 분포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어렵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샘플링이란 걸 둬서 Z를 내가 알고 있는 분포 안에서 뽑을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엔코더에서 나오는 이 Z가 내가 알고 있는 분포와 동일한 분포가 되도록 해줘. 그렇게 되면 앞에 도움을 안 받고 Z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뽑을 수 있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습을 해야 되죠. 학습을 하려면 코딩을 해야 되고 하려면 이제 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할게요. X를 집어넣어요. 그럼 엔코더는 두 개의 값을 넣어요. 하나는 평균과 분산이 나와요. 그럼 이 평균과 분산에 해당되는 그 분포에서 Z를 하나를 탁 뽑아요. 그 Z가 디코더를 통과해서 X가 나와요. 이 구조예요. 그죠? 이 구조예요. 계속 그래 학습을 해요. 이 구조 학습.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곳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로스에다가 요 부분이에요. PZ란 게 우리가 말했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확률 분포와 여기에서 나온, 아직 학습이 덜 됐으니까 임의의 뭔가 값이 나오겠지. 임의의 분포가 나오는 요 값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결국에 보면 샘플링을 처음에는 평균이 3이다 하면 3에서 계속 뽑기 시작했지만 학습이 되다 보면, 이게 로스니까 학습이 되다 보면 결국은 평균이 우리가 원했던 분포 안에서 뽑고 있다라는 거죠. 학습이 다 되면. 그런데 이렇게만 학습이 되면 실제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제대로 되게끔 바라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동일한 아웃풋이 되도록 뭐 민스퀘어 에러 같은 걸 써서 복원 오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민스퀘어 에러는 로스 그 코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데
그럼 KL 다이버전스 어떻게 하냐?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딱 로스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콜앱에 보면 여기 그대로 로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 보세요. 뮤? 그럼 뮤가 뭐지? 엔코더의 출력 이 두 개 벡터면 한 개 벡터인데 2디멘전이면 첫 번째 값이 그냥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값. 벡터 갈로하고 대갈로하고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두 번째. 뭐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로그에서 넣고. 이렇게 출력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평균이 0과 분산이 1인 값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오토 엔코더를 말씀드렸고 베리션 오토 엔코더를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X축은 여러분들이 Z라는 걸 입력을 넣어서 이미지가 생성됐잖아요. Z가 두 개로 구성됐다고 생각했어요. 두 개. Z1과 Z2 이렇게 두 개만 있다 그러세요. 두 개만. 요걸로 입력을 넣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Z1과 Z2의 값에 따라서 M리스트거든요. M리스트. 요 색깔이 M리스트예요. M리스트 중에서 어떤 M리스트가 생성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과 0 그죠? 마이너스 10과 0일 때는 숫자가 1이 많이 생성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Z라는 공간에서 Z끼리 뭔가 의미 있는 것끼리 뭉쳐서 뭔가 생성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 근처 값을 예를 들면 Z1을 마이너스 20, Z2를 마이너스 5, 요 근방에서 뭔가를 변화시키면서 자꾸 값을 그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면 숫자 1이 계속 유사한 게 막 생성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 구현이 됐지만 실제 Z를 넣어주려면 이렇게 계속 뿌려보고 뭔가를 봐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리션 오토 엔코더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곳으로 다 모여있죠. 우리가 그렇게 로스를 정했잖아요. 여기 다 모여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앞에 엔코더를 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곳에서 마구마구 샘플링을 뽑는다. 즉 마구마구 값을 Z1, Z2를 정해서 탁 넣어주면 이러한 숫자들이 쫙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Z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요 차이예요. 그죠? 보통은 오토 엔코더는 디코더용으로 쓰지 않고 요 뒷단을 떼고 이미지 데이터가 왔을 때 뭔가 데이터를 함축시키고 축소시키는 용도로 많이 써요. 네, 많이 쓰고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 같은 경우는 앞단을 떼고 여기 요 뒷단만 써서 뭔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쪽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좀 쓰임새가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학습된 건 알아요. 근데 막 뽑으니까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 나는 숫자 1만 뽑고 싶다. 또는 4만 뽑고 싶다.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 모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Z1과 Z2니까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는 Z가 100디멘전 이런 거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는 이렇게 C를 붙여서 컨디셔널 VA라고 해요.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 봤지만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미지가 넣고 실제 뭔가 제너레이션이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예요. 엔코더에서 나오는 분산과 평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컨디션을 이렇게 넣으면서 학습을 해요. 넣으면서. 지금 들어가는 인풋은 숫자 1이야, 0이야 이렇게 넣으면서 학습을 하면 나중에 여기 떼잖아요. 떼면 실제 Z에다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샘플링을 해서 하나를 뽑을 때 컨디션을 하나 같이 넣어주면 그것만 계속 나오고 다양한 1을 넣어주면 1만 다양하게 나오고 2를 넣으면 2만 다양하게 요것도 되게 쓰임새가 많겠죠. 요 컨디션은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현이 엔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었어요. 엔코더는 여러분이 배운 엔코더, 그죠?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분류를 한다는 거는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맥스플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채널은 점점 늘어나서 특징을 잘 뽑는 구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조. 그거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민과 베리언스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나오게끔 해서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구조를 넣어서 Z가 이렇게 다시 Z가 이렇게 작은 디멘전이니까 키워야 되죠. 키우는 구조를 쓰는 거예요. 점점 키우면 피처는 점점 채널은 점점 줄어들고 올라가면서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이 그림으로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라는 거죠. 구현하면 여러분 와 너무 갑자기 딱 나오니까 뭐랄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컨볼루션 뭐 이런 다 컨볼루션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자세히. 이게 그룹 놈이라는 거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핵심은 아니니까 그냥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여기 AI 센터에서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만 보면 돼요.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졌구나, 그죠? 그리고 쿨링 하는구나. 그리고 이 색깔이 왼쪽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요 샘플링 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른쪽 봐도 오른쪽도 보면 구조가 특별한 거 없죠. 컨볼루션이. 그리고 점점 키워야 되니까 업샘플링이라는 걸 둬서 앞에서 분류할 때는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맥스 플링이나 에버리지 플링으로 줄여나갔고 여기선 크기를 키워야 되니까 업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점점 키웠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생성 모델은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니라 물론 구조가 복잡하고 해서 기여한 것도 정말 많죠. 근데 우리는 교육이니까 수업이니까 구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제 방법론 이런 방법론을 이제 배우는 게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네.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광학 이미지로도 해봐도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 좀 블러한 느낌이 나죠. 약간 VA는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 개인이나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선명도나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VA는 좀 대신에 개인이나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데이터가 좀 적어도 어느 정도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좀 적어도. 자, VA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VA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직관을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핫한 DDPM을 한번 볼게요. DDPM으로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참고 사이트도 있어요. 이게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은 막 동영상도 생성하죠. 그죠? 동영상도 텍스트 몇 줄만 딱 넣으면 1분짜리 뭐 이렇게 멋진 동영상이 나와요. 여기에서 쓰이는 모델이 이제 디퓨전 모델. 이름 이렇게 아예 써 있잖아요. 이렇게. 디퓨전이라고 해서 이 디퓨전 모델을 한번 직관적인 걸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느냐. 앞에랑 다르게 여기서는 움직이는 걸 준비했습니다. 왜냐? 앞에는 기억하시겠죠? Z를 넣었을 때 한 방에 팍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DDPM은 한 방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안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게 3차원 XYZ가 있는 거예요. XYZ에서 여기 요 값 범위 안에 있는 뭔가를 생성해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요 점 하나가 값 하나예요. 요런 점 하나가 값 하나를 탁 찍었어요. 찍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 값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1, 예를 들면 3차원이니까 플러스 0.2, 마이너스 0.3, 뭐 0.5 요 정도까지 더해서 값을 바꿔봐. 그러면 한 스텝 바꿔보면 요만큼 또 내려가겠죠? 또 봤더니 또 우리가 이미지로 따지면 선명하지 않아. 그러면 또 조금씩 값을 바꿔봐. 어떤 값을 바꿔보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나 값을 정해주는 게 디퓨전 모델에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르죠?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AI 모델은. 내가 어떤 값으로 가라라는 여기서 점점 가듯이 자, 다음 스텝에서는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DDPM.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죠. 노이즈인데 점점 변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보통 보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DDPM은 지금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실제 이미지를 만들려면 저런 식으로 계속 스텝을 해가야 돼요. 이게 왠지 단점처럼 보이죠, 그죠? 네. 앞에는 한 번에 나왔는데 얘는 노이즈를 딱 입력을 넣어주면 저런 식으로 계속 가야지 겨우 이미지가 딱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걸 알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자, 이게 마지막 보는 거예요. 똑같이 제너레이터, 디코더. 이 두 개의 역할은 똑같았는데 이름은 또 다르죠, 그죠? 그런데 Z를 넣어주고 X를 만들었는데 걔는 이 X 어떻게 학습시킬까 고민했더니 이 X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보조 역할을 둬서 이 두 개를 같이 학습시키면 나중에 제너레이터도 학습 잘 되겠다. VA는 Z를 넣어주고 X를 학습하고 싶은데 이 Z를 어떻게 결정하지? 결정을 해야지 슈퍼바이저 러닝을 하는데, 이런 결정을 엔코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거기서 나온 엔코더의 도움을 받아서 Z를 결정하자. 그런데 이때 나는 Z를 내가 알고 있는 분포에서 뽑을 거니까 엔코더 니는 그 분포에다가 그 특징을 다 넣어줘 라는 거죠. 자, 디퓨전 모델은 말씀드렸듯이 Z 크기도 똑같고 이렇게 점점 해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게 느끼겠죠, 그죠? Z는 이미지가 딱 주어졌으면 처음엔 노이즈겠죠. 이 이미지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방향으로 바꿔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디멘전이 이미지랑 똑같아야겠죠. 각 픽셀마다 바뀌는 값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Z의 크기가 X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점 변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표현을 된 거예요. 요걸로 DDPM 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논문 나중에 한번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배우는 거죠. VA, 겐, 디퓨전 모델인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디퓨전 모델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라면 이미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양성도 뭔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양성도 좋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뽑고 이미지도 퀄리티도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은데? 근데 단점은 이렇게 스텝으로 점점 가면서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거예요. 자, VA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한 번에 가니까 샘플링, 그렇게 이미지를 얻을 때 빨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데이터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 걔는 요렇게, 걔는 퀄리티도 좋고 빨리 뽑을 수 있는데 다양성이 적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이걸 보면 이거 뭔가 서로 엮이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논문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서로 보완하려는 이런 논문들이 저는 많다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요걸로 DDPM이 설명이 돼요. 앞에랑 완전히 달라요. 그죠? 막 수식도 있지만 이런 걸 우선 보지 말고 DDPM이 하나씩 점점 가더라.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 있는 이미지는 요렇게, 요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전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전처리 뭐냐면 노이즈를 하나 딱 넣어요. 노이즈 각 픽셀마다 임의의 작은 값을 딱 넣어요. 넣으면 요거와 비슷하지만 뭔가 노이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노이즈를 넣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번의 스텝이 지나면 완전히 노이지해지더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데 거꾸로는 왜 못해? 라는 거예요. 너무 도전적이죠. 그러면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도 그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한 방에는 못 가지만 조금씩 변화돼 가면 이게 기본 원리였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가정들이 많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직관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다면 가정들은 뭐냐 하면 자, 처음에 요 수식을 한번 보세요. T-1이란 거는 여기 있죠. 좀 더 선명한 이미지예요. 좀 더 선명한 이미지고, 좀 더 선명한 이미지에다가 아까 제가 노이즈를 뿌린다 그랬죠. 노이즈를 뿌린다는 거는 요 노이즈의 스케일이 있어요. 어떤 베타라는 스케일을 딱 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맞게 요거는 이제 분산이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요 분산을 베타만큼의 분산을 탁 넣으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탁 뽑는다는 게 흐린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흐린 이미지. 그거를 제가 말했는 걸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꾸로 세타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맡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렇게 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베타라는 거 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 이미지만 있다면 다음 이미지는 내가 노이즈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라는 수식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거는 세타가 붙는 거는
학습하겠다. 뉴럴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겠다. 요렇게는 어떻게 가느냐? 요렇게 가는 요 뮤와 시그마의 분포만 안다면 요 XT가 뭐냐면 요 이미지. 좀 더 노이지한 이미지. 노이지한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스텝이니까. 좀 더 노이지한 이미지만 알고 있고 이 노이지한 이미지와 현재 언제 상태인지 몇 스텝인지만 알면 거기에 대한 분포만 안다면 여기서 내가 샘플링을 해서 T-1 요 이미지를 만들겠다. 만드는 분포도 이런 가우시안 분포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했다고 딱 알고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요거예요. 요 수식을, 요 앞에 수식을 더 간단하게 보면 요거예요.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선명하지 않는 노이즈한 이미지로 가려면 선명한 이미지에다가 노이즈 추가하자. 할 수 있어요. 요 수식이요. 되게 간단해졌죠? 엡실론 T는 우리가 노이즈 추가하면 돼요. 우리가 설정된 노이즈를 추가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가 있다면 노이지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로는 노이지한 이미지에다가 선명하기 위한 이 추가된 노이즈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딱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요거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요. 이걸 모르잖아요. 요렇게 간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싶냐?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DDPM 이름. 노이즈를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죠. 선명해지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전에 깨끗했던 이미지가 흐려졌던 방향. 그것만 알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더 깨끗해진 걸 알 수 있겠다. 로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뿌려준 노이즈는 알아요. 이 뿌려진 노이즈와 여기서 예측된 노이즈가 같도록 학습을 해보자. 이렇게 같다면 우리는 엡실론을 아니까 요만큼 요거 XT 알잖아요. XT에서 우리가 예측된 것까지 빼주면 점점 선명해지겠다라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아이디어. 그죠? 그래서 요게 엡실론 T는 그럼 어떻게 할까? 요거를 뉴럴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지? 라고 보면 이것도 구조도 봐요. 엔코더도 디코더 구조. 또 다 비슷하죠. 입력이 이렇게 돼요. 이전 스텝 요거예요. 이전 스텝. 현재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탁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여기 스텝이 우리가 스텝도 정해서 가는데 예를 들면 1000스텝이라고 하면 지금 요 상태가 300스텝짜리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예측하는 거는 자, 다음 스텝으로 가려면 요 노이즈만큼을 빼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실제로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가 들어있는 XT에다가 요걸 탁 빼주면 다음 이미지가 탁 나옵니다. 이게 DDPM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학습 어떻게 하냐부터 봐야 되죠. 학습을 하려면 학습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 데이터는 요 입력이잖아요, 입력. XT와 T만 있으면 되는 거. 그리고 정답이 있어야 되죠. 요 하나, 둘, 세 개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 선명한 데이터밖에 없어요. 자, 선명한 데이터가 마치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SEM 데이터 또는 미세 조직 데이터라고 보고 이게 선명한 이미지예요.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탁 뭔가 값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의미가 2단계예요. 가지고 있던 원래 값을 좀 작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탁 더해주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이즈를 하나 랜덤하게 동일한 크기의 노이즈의 이미지를 뽑고 여기에다가 노이즈의 스케일을 어느 정도까지 노이즈를 뿌려줄지는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요. 이 스케줄도 우리가 정해서 가는 거예요. 스케줄만큼을 곱하면 노이즈가 이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선명한 이미지에다가도 요 정도의 스케일로 좀 줄여라 라고 곱해줘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다음 스텝, 좀 더 노이지한 스텝의 이미지가 하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죠. 그죠?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요런 스케일은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요 밑에 있어요. 타임 제로가 깨끗한 이미지예요. 여기서부터 노이즈를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점점 더 노이지해지자는 거죠. 그래서 요 스케일을 점점 키워요. 이거를 이렇게 키울지, 요렇게 키울지, 저렇게 키울지도 논문이고 비교가 다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선형으로 이렇게 한번 키우는 거예요. 요 키우는 요 값을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컨셉만 보고. 이 베타를 1 베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결정된 값이에요. 스케일이에요. 이 스케일을
여기 곱해서 곱하는 의미가 줄이고 노이즈도 우리가 원하는 일정량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임의의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만들 때 하나하나 노이즈를 뿌려가면서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이것도 수식으로 이렇게 쭉 풀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결론만 보면 제일 처음에 원본 이미지에서 여기 타임 스텝 t 예를 들면 300번째에 들어갈 노이즈의 크기와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이 결정돼 있는 것만큼 곱하고 더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탁 만들어요.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학습하려는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데이터. 모았더니 요렇게 페어를 만드는 순간 슈퍼바이저 러닝이에요. 그런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맡기면 돼요. 뭐 텐서플로우든 파이터치든 맡기면 돼요. 요게 정답. 이게 요 이미지가 들어가. 요게 노이지한 이미지. 노이지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노이지한 이미지가 들어가고 현재 여기에 얼마만큼의 노이즈 스케일이 들어갔다는 이 타임 스텝이라는 게 들어가고 요 두 개만 들어가고 난 후에 출력은 요거대로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거대로 안 나오겠죠. 요거대로 안 나오겠지만 요거대로 해달라는 답을 레이블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학습이 계속 요렇게 집어넣고 학습하고 요렇게 집어넣고 물론 순차적으로 안 하겠죠. 막 섞어서 하겠지만 요렇게 섞어서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방법론이고 요렇게 페어를 줘서 학습할 수 있다. DDPM은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 여러분 이제 다 했습니다. 학습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하고 난 후에 이미지 어떻게 생성할까라고 보는 게 그죠? 이미지 어떻게 생성할까라고 보는 게 백워드입니다. 백워드. 디노이즈, 노이즈를 없애는. 근데 여러분 보면 막 이 DDPM 말고도 다른 디퓨전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름의 뭔가 이제 해석이 있어서 뭔가 로스를 더 심플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등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직관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학습을 다 했을 때는 그러면 생성 어떻게 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가우시안 노이즈 제일 처음에 노이즈 완전히 노이즈한 거를 샘플을 하나 탁 얻어요. 마치 우리 VA나 이런 거 할 때처럼 Z를 임의의 Z 값을 탁 넣어주듯이 임의의 XT를 딱 넣는 거예요. 이때 XT는 정말 그냥 노이즈한 거, 그림도 아닌, 이미지도 아닌 걸 넣어주고, T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 T, 제로부터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특정 T를 딱 집어넣고, 학습을 하고, 나온 이 엡실론이 앞으로 더 선명해야 될 방향을 딱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요 수식으로, 이게 아웃풋이에요. 요게. 엡실론, 세타, 요건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수식을 풀어보면 이것도 어떤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요. 네, 그건 나중에 보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 출력 값을 가지고 스케일링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노이즈한 방향이잖아요.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입력으로 넣었던 요 XT만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앞에 요거랑 똑같죠, 그죠? 빼주고 수식상 풀어보면 여기에도 스케일링 팩터가 있고 그리고 수식으로 빼주면 수식에 남아있는 게 Z라는 랜덤한 샘플링을 통해서 다양하게 뽑힐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지가 좀 있어요. 결국은 요 수식으로 xt-1이란 값이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가 탁 튀어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온 게 여기 들어가고 입력이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다음 스텝, 좀 더 선명해진 스텝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어느 쪽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스텝은 어떻게? 이건 스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스텝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다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니까 t-1 스텝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하겠네요. 이 t가 만약에 t0는 0이니까 t0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게 뭐 100스텝이라고 하면 t100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서 t0까지 가는 이렇게 스텝을 단계로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면 마치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보기는 어려워서 3차원에서 한 점을 이렇게 보면 이 점이 점점 나아가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이즈한 데이터였다가 어느 쪽으로 값을 변해라고 보면 점점 가다 보면 의미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점점 가고 있죠. 그죠? 얘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샘플을 뿌렸으니까 여러 샘플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 하나만 보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뿌려놨습니다. 네. 재밌죠? 자, 이제 구현은 어떻게 할까? 구현은 여러분 뒤에 보면 배운 대로, 네, 이런, 아까 뭐였죠? 엔코더, 디코더처럼 똑같아요. 여기서 엔코더 구조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보시면 컨볼루션, 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사실 구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T를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T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T라는 게 스텝이잖아요. 0스텝, 1스텝, 2스텝 요 값을 톡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예를 들면 100디멘전으로 늘려줘요. 신기하죠, 그죠? T가 0일 때 또는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이 값을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T가 1일 때 1과 매칭이 되는 뭔가 자기 고유한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줘요. 디멘전을 커서 넣어주면 좀 더 학습이 잘 되는데, 이렇게 바꿔서 넣는 게 이제 임베딩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나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까봐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가지고 있는 요 시간이 그대로 넣으면 성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각각의 스텝의 고유한 값을 매겨주는 차원을 더 늘려서 입력을 넣어주는 거다라고 알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트랜스포머나 이런 데도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것만 이제 특이한 거고, 나머지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베타 얘기 드렸죠? 네, 베타가 이렇게 됐을 때 1-베타였나요? 하여튼 그 알파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건데, 네, 이런 스케줄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짜면 돼요. 나는 베타를 처음에는 적은 값에다가 큰 값으로 선형으로 넣어줄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넣어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거고, 이 안에 있는 구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넷 구조로 했어요. 유넷 구조가 오토 엔코더처럼 마치 앞쪽에서는 점점점 특징을 줄이고 그 특징을 가지고 다시 늘리는 이런 구조예요. 왜 이런 구조를 썼을까요? DDPM은 출력이 입력하고 동일했죠. 그죠? 그래서 요 구조 동일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네, 여러분 3개를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나오고, 요 미세 조직으로 해도, 자, 이렇게 유사하게 나와요. 정리를 할 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생성 모델 어디에 써요? 그죠? 어디 써? 나는 생성할 필요가 없는데,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성 모델이라고 생성할 때만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노멀리 디텍션이 있어요. 왼쪽은 정상 데이터, 오른쪽은 비정상 데이터예요. 나는 비정상 데이터가 없어요.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입력은 정상도 들어올 수 있고 비정상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오픈 데이터 셋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하시는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림이고, 우리가 배웠던 그림이 핵심만 알면 돼요. 우리가 DDPM은 어떤 걸 예측한다 그랬죠? 선명해지기 위한 방향을 예측하고, 그죠? 그쪽 방향으로 빼주면 선명해지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만 가지고 DDPM 모델을 막 학습을 해요. 학습을 다 해놓은 모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들어오는 게 정상이 들어올 수 있고 비정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상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를 하나 탁 뿌려요. 뿌려놓고 입력으로 탁 넣어줘요. 자, 넣어주고 나면 노이즈 예측해봐 라고 하면 많이 봐왔던 이미지니까 더 선명해지는 방향으로 노이즈 예측했는 게 우리가 뿌려진 노이즈랑 유사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뿌려진 노이즈 빼기 예측한 노이즈 차를 보면 정상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비정상인 어떻게 예측하냐면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비정상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노이즈를 탁 뿌리고 인공지능한테 딱 물어보면 뿌려진 노이즈가 아니라 이 비정상 이미지가 정상처럼 가기 위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뿌려진 이미지와 다른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DDPM의 단점이 뭐였어요? 노이즈를 뿌려서 다 생성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쓴 게 뭐냐면 딱 이렇게 어노멀 디텍션으로 한 방에도 갈 수 있고 한 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두세 번 스텝만 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지를 이미지를 생성할 필요도 없고, 내가 뿌려준 노이즈와 다르면 어노멀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때 만약에 DDPM의 핵심을 알았다면, 요거 원리가 이제, 끄덕여질 겁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준비된 자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